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매우 쌀쌀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은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 옷장에서 옷장 문 여시고 겨울 두툼한 패딩들 미리 꺼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주요 판단의 근거로 전 당원들에게 투표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뒤늦게 알고 보니 그 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30%도 채 안 되는 투표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새벽에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네요. 첫눈 소식과 함께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미국 우선주의의 운명도 갈린다. 오늘 미 대선 투표 시작됩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과연 트럼프와 바이든 누구를 향할까요? 세계 질서를 흔든 외교 정책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두 후보의 치열한 요새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이 이낙연 대표의 의지로 관철시킨 서울 부산시장 선거 공천 결정에 대해서 경향 한겨레 신문이 연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요, 역풍의 기운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망을 하면서 민주당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원 70% 이상이 이 투표에 불참을 했다. 과연 이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오늘 경향신문이 이낙연 대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13% 속에 담긴 역풍의 기운. 당은 예견된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체 당원 의지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냥 의견만 물은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당원 투표 결과, 민주당에선 찬성 결과가 압도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경향신문은 그런데 투표율은? 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습니다. 끝내 사과는 없었다. 한겨레 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동부구치소행에 결정됐죠. 자택카페 시민은 사과하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논쟁이 일었습니다. 사과하라라는 여당의 요구도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이미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을 다시 뒤집는 건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살인의 추억 이춘재, 불찾는 불나방처럼 범행을 했다.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 내가 14명 다 죽였다. 왜 나를 못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무덤덤하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의 사진, 우리는 끝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춘재의 지금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이 같은 발언, 내가 14명 다 죽였다. 정말 소름 돋는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재산세를 얼마부터 깎아줄까? 당정이 얘기가 달랐는데 9억 원 밑에부터다, 6억 원 밑에부터다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6억, 재산세 인하 기준이 6억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재산세 9억 이하 깎아주겠다라는 기준선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정부와 청와대가 고집하고 있는 6억 선에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 기온이 매우 춥습니다. 내일은 영하에 가까운 기온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새벽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첫눈 함께 보고 싶어서 그 영상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설악산 첫눈 영상 함께 보시죠. 야, 설악산 정상에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얀 눈이 흩뿌렸습니다. 뭔가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내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첫눈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와 지금 첫눈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자 대통령의 입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26% 이낙연 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고 전 당원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압도적 찬성 결과가 나왔지만 알고 보니 투표율이 2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0%에도 못 미치는 이 투표 결과를 과연 전 당원의 전폭적인 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박. 유인태 전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경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 대선 오늘 투표 시작인데 벌써부터 승복, 불복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26%밖에) 투표율이 안 나왔다라는 건 어림잡아 74%는 그 투표하기를 기권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톱뉴스 주제부입니다. 74%가 기권한 공천투표, 과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조간신문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특히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 대목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오늘 아침 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표율이 왜 그거밖에 안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당원 투표율 미달 논란, 바로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26%만 투표했다. 결국 전당원 투표 결과라고 표현하기엔 다소 부족하고 좀 민망한 측면이 있게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당원 개정 찬반 투표 26.35%만 권리당원 중에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당원 86.6%가 찬성했다.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규 제38조 3항에 보면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지 총수의 3분의 1, 즉 33%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규에도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당원 10명 중에 8명은 침묵했다, 기권했다, 무기권을 행사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정족수 미달, 무효 및 절차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에선 당의 지도부 직권으로 당원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한 이번 투표, 정족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묘하게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전 당원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라고 결과를 밝혔을 때 브리핑의 어투와 투표율 논란이 26%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고 나서 민주당의 입장, 그 기류 변화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의 표출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다. 전 당원의 의지를 묻는 것이고요. 그게 뭐 유효 투표의 3분의 1이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죠. 자, 의지를 묻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자 어떻습니까? 앞서 최인호 대변인의 브리핑 때에서는 전폭적인 높은 투표율, 전적인 찬성, 힘을 받았다라는 논평이었는데 민주당 당 내에서조차
투표율이 26.35%면 쉽게 말해서 이거 무효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규에 있는 지금 전당원 투표할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단규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제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얘기는 이것은 의결을 위한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건데, 글쎄 누가 듣더라도 상당히 좀 궁색하게 느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가 담긴 당원입니다. 이 당원을 개정하려면 전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정당성이죠.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치열한 반성도 있고 이런 다음에 투표를 붙였다면 그런 정당성, 그런 과정의 정당성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민주성인 거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전당원 투표에 붙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원 전체 의견을 묻는다. 가장 최고 의결 기구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가장 최고 의결 기구듯이 이제 그 나머지 뭐 중앙위원회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수말 뽑아서 대행하는 기구인 거고, 결국 전당원 투표를 붙였다는 거는 그만큼 가장 최고 의사를 묻겠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3분의 1 못 미치는 26%가 참여를 했고 86%가 동의를 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당원 10명 중에 7, 8명이 반대 내지는 기권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게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정당성도 잃고 민주성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당원을 뒤엎음으로써 오히려 원칙만 잃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이낙연 대표 리더십에 조금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당초부터 이낙연 대표가 분명하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당원 투표를 돌렸던 것 자체가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게 됐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민주당 당원에서 33% 규정을 봤듯이 이게 민주당의 당원 말고 과거 2011년도에 있었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보더라도 33%의 투표가 있지 않게 되면 아예 개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무상급식 투표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당원 당규를 뒤집을 때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당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는데 그것조차 꼼수로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이낙연 대표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요, 이 민주당의 투표율 그리고 당원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향과 한겨레신문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에서는 역풍의 기운이다라는 부정적 전망의 제목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에만 매몰돼 당원을 이틀 만에 뒤집어 얻은 결과지만 당원 70%가 불참한 투표와 13%라는 반대 의견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 지적하고 있고 86% 찬성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친문 열성 지지자 일부의 뜻을 전체 당원의 의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찬성 86%는 18만 명 정도로 권리당원 80만 명 중 22%다. 국민의힘보다 나은 당이라는 자부심마저 잃었다. 소탐대실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관계자 인터뷰까지 경향신문이 상당히 날카롭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공천 결정, 민주당이 스스로 국민을 상대로 내걸었던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당원의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울 게 아니라 약속 뒤집은 걸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백억에 이르는 보선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담할 방안을 찾아서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연이어서 매우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두 신문뿐만 아니라 저희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서도 여당 26% 투표율 효력 논란 일자 당원 의견 물어본 것이다고 말 바꿨다 라며 기권한 70%가 넘는 당원의 뜻은 당원의 뜻이 아니냐 라고 조간신문들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이 주시는 또 야당에서 저희 당에 주시는 비판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 좀 더 나은 정당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이 당원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의욕만 앞서지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잘 반영하지 못한 좀 과잉한
어떤 그 당원의 재정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이런 커다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잘 예상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원을 지키기 위해서 1,300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의 투표의 권리를 저희 당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뺏어가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것이 이낙연 대표로서는 독배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또 감안해서 독배를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에 임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유효 투표의 문제 이건 팩트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을 야단치시기 위해서 이런 것도 동원해서 야단치를 다 알아듣겠습니다만 팩트는 정확히 잡으면 이것은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당원 투표이지 아까 말씀하신 당규에 의해서 권리당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권리당원의 투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김병민 의원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당이든 이 당원을 개정하는 것은 전당대회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위원회의 권한이지 또 이것은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결정해서 다만 중앙위원회나 전당대회의 의견을 당원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참고로 올리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중간에 이낙연 대표나 당 지도부가 얘기했던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소홀히 말씀한 것이지 이것이 당규를 위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뭐 비례 정당 관련해서도 저희가 3번의 전당원 투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유효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대였고요.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80만 명입니다. 그중에 21만 명이 투표한 것인데 그리고 그중에 86%가 찬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70%가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투표나 현재 80만 명의 투표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의 크기에 비하면 비판은 감수하되 그러나 팩트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야당과 정의당도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86%가 뒤집고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은 86%만큼의 비양심이고 피해자를 향한 제3차 가해 행위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폭거다. 비료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들러리용, 알리바이용 당원 총투표로 책임 정치를 폐기 처분하더니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 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써야 하는 국민 혈세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정의당에서는 뭐 비루한 변명이다라는 표현했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하시라 다만 그 838억을 민주당이 전액 다 부담하면 된다라는 어떤 해결책 아닌 해결책까지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더군다나 여당, 뭐 야당이 됐건 제일 최후의 목표는 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1, 2도시에서 공천을 안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왜냐하면 자당의 어떤 시장의 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경우에는 우리 후보 되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그런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사실 손바닥 뒤집기로 뒤집기에는 아무리 현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견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그 절차를 보면 너무나 미숙하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전당원 투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예. 전당원 때 의견을 듣겠다 이런 얘기를 용어를 썼어야 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결과를 봤는데 전당원 의견 들었는데
80% 이상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속을 까놓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튼 굉장히 모양새를 구겠다고 봅니다. 당헌이라는 것은 정당 절차에서 어차피 그건 기준을 거치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투표라는 용어도 잘못 썼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쭉 보면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당원이에요. 왜냐하면 매달 당비를 내는 게 권리당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당원들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참여를 했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아까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어서 어떤 반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좀 굉장히 안일했다. 권리당원들이 참여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권리당원들은 이거 통과되겠지, 다 찬성하겠지 하고 서로 투표를 미뤄서 안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당헌을 고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헌을 고치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이 필요한데 거기에 사실은 당 지도부가 집중을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건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의 어떤 후보를 내려온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좀 과제에 좀 미숙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 말씀 오늘 많이들 해주셨는데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오늘 보도합니다. 지지층 이탈 등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요.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우리가 과연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표를 던진 권리당원 A씨는요. 아닌 건 아닌 건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내가 지지했던 상식의 정치를 하던 당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인터뷰가 오늘 경향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전 의원, 너무나 명분이 없는 처사다. 지금의 정치 세태가 명분보다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다. 안타깝다. 라는 비판의 여론과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혹시 청와대에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약속을 지금 총리 출신의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뒤집은 거잖아요. 당연히 국민들은 그러면 대통령이 한 약속을 후임 당대표와 총리 출신의 당대표가 뒤집었으니까 대통령의 입장 내지는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해할 텐데 혹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뚜렷한 답변을 한 것보다는 어쨌든 정당에서 하는 일이다.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렇군요. 사실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이 당원 자체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계의 의지가 담겨 있는 상징적 규정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부 이제 언론들에서는 대통령의 침묵 자체도 특히 야당에서는 의도된 침묵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경향신문의 지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던 현실론 당연히 존재합니다. 1,300만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느냐 그 부분 존재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한 토론 내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전 또 하나의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원칙이 있는 승리고 그 다음은 원칙 있는 패배고 가장 최악은 원칙 없는 패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것은 원칙을 뒤집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건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거고 당내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진행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문제가 당내에서 나왔다면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당내 토론이 있었다면 그걸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보면서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이런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원칙을 포기하는 건데 결국은 다음 재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라든 패배라든 결국은 원칙 없는 승리, 원칙 없는 패배가 될 텐데 거기서 당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 이제 이런 자문들을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앞서서 박수현 우리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민주당에서는 당원 개정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당대회가 결정하게 돼 있는데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경우는 당 중앙위원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야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른바 부산과 서울의 중진 의원들을 저녁에 만났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 누군가를 서울시장 후보로, 누군가를 부산시장 후보로 약점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뭐 부산 얘기도 오고 서울 얘기도 오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로다가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얘기하고, 내가 보기엔 무슨 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몇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 주 안으로 경선 룰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은 각자가 내가 뭐를 해야 될 건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장 후보로 좀 어떤 후보가 돼야 된다고 조건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후보라면 서울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을 뽑아야죠. 경선 룰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뒤에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 돌직구쇼 출신의 김용태 의원 모습도 방금 보였고요. 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박진 의원 등등도 김성태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자,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조금 쓴소리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부산의 이제 중진 의원들과 만나는 모습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민 비대위원님, 예. 위원장이 몇몇 만났는데 어제 저녁에 서울시장은 당신이 해라, 부산시장은 당신이 해라, 뭐 그래서 결정됐습니까? 후보군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부산에 있는 중진 의원들, 서울에 있는 전현직 중진 의원들을 함께 만나서 이번 보궐선거 갖고 있는 의미, 중요성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선거를 잘 치러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찬으로 볼 수 있는 이 부산 지역 의원들 간의 만남에서는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가장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조경태 의원과도 만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사실은 당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인이만큼 여기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고, 서울 지역의 이 만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중진 의원들인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경선에 관련된 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경선 룰을 만들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를 밝힌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보궐선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하나둘씩 순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저렇게 요란한 행사만 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던데요. 같이 밥을 먹는 게 요란한 행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당내에 있는 주요한 인사들이 앞다퉈서 뛰어놀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게 대표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나타나서 국민들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외부에서 좋은 인사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어놓는 것도 또 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 지도부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곁들여드립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난 국감 때 문제가 된 바 있었죠. 국감 이후로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의원들은 윤 총장이 그럴 거면 사표를 내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어제 실수됐던, 아니 어제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에 대한 결과인데요. 총장 임기 보장해라 58.0%, 사퇴하라가 33.8%, 모른다 8.2%의 결과로 총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검찰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여론이 49.6%로 적절하다 43.3%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즉,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보다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게 나온 겁니다. 일단은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 두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 검찰 출신으로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추 장관의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더 많은 국민들이 평가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여론조사상은 응답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제 패널들이랄지 아니면 뭐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임기 보장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임기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60, 70%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워낙 여당 쪽에 있기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보장뿐만 아니라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수사권 지위 그 부분에서도 사실 오히려 국민이 좀 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지난번 국감 이후에는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게 될 것이고 여론의 향방도 오히려 현 추미애 장관이랄지 어떤 임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금 추미애 장관과 평검사의 어떤 설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오히려 앞으로 정부나 이제 법무부에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58%,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 33.8%였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결과도 보시면 적절한 권한 행사는 43.3%, 검찰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여론은 49.6%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원조 친노로 불리는 유인태 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경박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건 경박한 짓이다라고 굉장히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원조 친노 유인태 전 의원은 국가 원수 중 SNS를 좋아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SNS를 굉장히 활발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태 전 의원의 이 비판이 조 전 장관과 추 현 장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향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원조 친노 유인태 전 의원은 경박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인태 선배님께서 좀 독특하시죠.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하셨는데 대통령 앞에 회의하실 때도 이렇게 졸고 주무시고 하시는 독특한 캐릭터가 그렇습니까? 알려져 있는데 그 반면에 굉장히 개인의 그 소신이 강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할 만한 하고 있는 분인데 아마 저 말씀을 다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 말씀이 뒤에 하시고 싶은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뭐 다 참고하면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SNS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SNS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인데 아마 유인태 의원님께서 좀 그 시대에 조금 시류에 뒤떨어지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앞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도가 갑자기 이제 급상승한 결과를 엊그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앞에 두 여론조사의 결과는 그렇게 썩 윤석열 총장에게 그렇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사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되게 살아있는 권력의 그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탄압받는 윤석열 총장 이런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거의 오차범위 비슷한 속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윤석열 총장이 좀 봐야 될 문제고요. 다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는 딱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어도 우리나라가 정상국가라면 저는
한 80% 가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직자의 임기에 대해서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요청이고 철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임기 보장에 대해서 58%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좀 거치면서 나중에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되더라도 임기 보장해야 되냐 이렇게 부르면 한 80, 90% 나오는 그런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좀 빨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범죄 심리학 전문가이자 원조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교수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동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봉현 전 회장, 한 범죄자의 옥중 편지가 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범죄 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교수는요, 범죄자가 구치소에 앉아서 검찰을 훈계하다니 진짜 웃기는 일 아닌가? 법무부와 검찰, 여야 간 싸움을 붙이니 얼마나 재미있겠냐? 범죄자 조언받으며 정의 실현하겠다는 장관님은 범죄자들이 일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도소 다녀보면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들 정말 많다. 범죄자 면담 전 기록 거의 암기. 이런 준비 없이 범죄자 마주하면 진실 헷갈린다. 이런 범죄자를 정의 구현하는 내부 고발자로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냐라고 이수정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범죄 심리학 이수정 교수가 추장관을 향해서 왜 김봉현 전 회장의 말에 근거하여 수사권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까? 지금 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지금 이제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의 성폭력 특별 대책위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정치적 발언이다 해석할 뭐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마도 범죄 심리학자로서 많은 범죄인들을 만나봤죠. 실제 프로파일링 하다 보면서 많은 범죄인들을 만나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뭐 거짓말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들을 주로 하겠죠.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또 기본 심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심리학자로서 이제 발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추미애 장관 지금 논란 속 핵심이 이제 그 라임 사건의 이제 전주라고 알려져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 옥중 서신의 상당 부분을 추미애 장관은 사실로 보고 지휘권을 발동했고, 그리고 감찰권을 발동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 근거는 뭐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그 공방성에 있는 건데, 저는 유인태 전 정무석의 발언도 좀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SNS가 어쨌든 사회 흐름인데 뭐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SNS를 하자마자 이런 차원보다는 저는 그 말의 핵심은, 만약에 일선 검사가 지금 지휘권과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추미애 장관은 그렇지 않다. 지금 왜 내가 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지적과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박하다 이런 표현까지 쓴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논점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수정 교수도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그게 권력형 비리든 아니면 몇 명의 개인적 일탈이든 간에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들, 금감원이든 금융이든 관계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럼 혹시 또 검사들의 일탈이 있었으면 같이 수사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검사 게이트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추미애 장관이 마치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비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들도 그게 아니라고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포인트가 엉뚱한 데로 가면서 논란이 커진 게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유인태 전 수석이나 이수정 교수나 같은 맥락 속에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디지털 연판장, 이 반발 그리고 실명 댓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시킬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명박의 거짓말은 덮어주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검찰만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반칙입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의 김태년, 김종민 두 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일선 검사들 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에 몰아붙였던 정치 편향 검사들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인 검사 한 2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검사들이 거기에 어떤 저항하는,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 노력들에 대해서 마지막 특권을 가진, 또 그 검찰이 그것이 자기가 특권을 가진 줄도 인식 못하는 그런 일부 검사들이 대다수의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검사들과는 달리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그런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민주당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댓글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한 언론의 어떤 변호사 법정에 나와서 분석을 하던데 뭐 그게 전부 다 반대하는 검찰의 목소리냐, 그렇지 않다. 그중에는 이 국민이 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고 한 검사가 서너 개씩 다른 것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토론도 있는 것이어서 뭐 개수가 그만큼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예, 뭐 한 100개라도 마찬가지예요. 100개라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뭐 이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당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 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검사들이 자기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출할 게 있다면 다른 방법들을 정확하게 찾아봐야죠. 예. 자, 김관선 변호사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 검사들과 지금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검사들을 동일시하는 비판이 지금 나왔는데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전제를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MB의 어떤 수사와 관련된 부분,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수사와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수사,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속고 대죄해야 돼요. 속고 대죄해야 하는데 지금의 검찰을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시대적 검찰. 그러면 전두환 때 잘못했던 검찰이 지금 있는 검사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검찰과 현 검찰 그리고 각 정부마다의 검찰을 분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제주지검의 이완희 검사랄지 춘천의 최모 부장판사가 지금 이전에 MB 사건과 관계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관계 있어요? 김학의 차관과 관계 있습니까? 이거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있을 수 있죠. 업보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업보는 있지만 자기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어떤 검사들 보면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혀냈잖아요. 또 이명박 대통령 전에 검찰에서 무혐의했지만 다 밝힌다고 기소해서 징역 17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법농단 수사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어떠한 재직하고 있는 검사들은 굉장히 이전에 있던 적폐에 앞섰고 이런 업보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검사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런 검사들에서 사실은 일부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현 검찰을 단죄를 하려는 것은 저는 그 명백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은 반성을 해야죠. 그렇지만 구분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MB 당선 직후 특검팀 꾸려진다. 정호영 특검 지휘하에 윤석열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됐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과 꼬리곰탕을 먹으며 대면 조사를 마쳤고 MB 취임 직전 MB는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를 했다.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고 모두 승승장구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합니다. 당시 특검팀은 대통령 당선자 눈치 보며 MB 수사에 실패했다. 공수처 있었다면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차에 대한 혐의를 일부러 눈을 감았던 네.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검찰의 기본 자질로서를 포기했던 인물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른바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적폐 검사인 것이죠. 검찰개혁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꼭 집어서 얘기하네요. 그럼 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이런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도록 인사검증한 게 조국 전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인사검증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임명하도록 민정수석으로 결정을 했는지. 두 번째, 이랬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인물이고 마찬가지로 나서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검찰총장이 임명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우고 여러 가지 현 정부와는 결이 맞지 않는 형태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니까 윤석열 총장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언제든지 말을 뒤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직구쇼 시작에 서두에 나왔던 토크의 주제가 바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있었던 당원 당규를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게 되는 것. 때와 상황 시류에 맞춰서 얼굴을 바꾸고 그리고 말을 뒤집게 되는 이러한 정치의 모습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권에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윤석열 총장을 문제 삼고 또 여권의 핵심이 있는 실세 의원들이 나서서 윤 총장 사실 그만둬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여기에 대한 응답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대권에 나간다는 이 얘기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권 지지도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는 상태로 나타나게 된 이 모든 것들의 파랄의 원인 제공은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치권에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개혁을 정말로 생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여망이 있으신 정치인들이라면 이제 제발 정치 영역에서 검찰을 좀 빼서 놓아주시고 검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애당초에 촛불정신 얘기하면서 처음 2017년도에 권력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 초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만 좀 붙일게요. 예, 박수현 대변인. 지금 이 문제는 MB가 유죄를 받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의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지 윤석열 총장의 그 당시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윤석열 검사를 겨냥해서 한 글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겨냥한 글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거기에 그냥 이름이 하나 있는 것이지 그 2007년 12월에 검찰 수사 발표에서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조사했지만 증거 없어 무혐의다라고 무혐의를 내렸던 검찰 수사, 그리고 2008년 2월인가요? 취임 전에 지금 얘기해서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특검도 이게 무죄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윤석열 검사 등 10명의 검사들이 파견돼 있다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조국이 윤석열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돌리면 결과적으로 MB 수사를 잘못했던 검찰이 책임을 거론한 조국의 지적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말씀을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의 이 글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박수현 대변인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 김병인 박사 등등이 언급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기 여야 대선 주자 선호도 왠지 좀 미국에서 대선을 하니까 우리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런 기분 드시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21.5%, 이재명 지사가 21.5%로 동률이 나왔군요. 그리고 그 바로 뒤를 잇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7.2%, 안철수 4.9, 홍준표 4.7%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2, 21.5, 17.5. 자, 추이도 한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7.2였죠. 보시면 제일 위에가 이낙연 대표, 가운데가 이재명 지사, 세 번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요. 추이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의 어떤 그래프의 높고 낮음인데 이낙연, 이재명 두 명의 유력 후보들의 추이가 이제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9월에서 10월 접어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검 담벼락에 있었던 화환에 대해서 나이트클럽에 비유를 했었던 진혜원 검사와 관련해서 동부지검에도 화환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화환일까요? 이재명 기자 지금 보고 계신데 이게 누구에게 온 어떤 내용의 화환입니까? 예, 동부지검 이제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있죠. 근데 아마도 서울중앙지검에 많은 화환이 도착했었죠. 그러자 이제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대검 나이트냐? 그러면서 굉장히 약간 조롱조에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보수단체가 진혜원 검사한테 보냈는데 이번엔 동부지검 나이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혜원 검사가 비판했던 것을 되돌려준 그런 장면인데 저게 동부지검 나이트클럽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진혜원 검사를 약간 응원하는 듯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이제 내용을 담아서 동부지검 보낸 건데 진혜원 검사 또 거꾸로 이제 뭐 검사들을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쓰면서 어쨌든 정치 검사들을 오히려 속가내는 그런 걸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제는 글쎄요, 검찰 전체가 지금 물론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잘못도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조금 전 여론조사를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매주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윤석열 총장이 뭐 올랐니 떨어졌니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앞으로 수사 전체를 다 수사의 중립성 전체를 다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갖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도 제가 볼 때 정치에 있어서 어쨌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선을 긋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전체 검찰이 지금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진혜원 검사의 그런 지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검사는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여건의 비판을 받고 있죠. 반대로 이제 검찰총장을 비판한 진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성추행 관련된 문제에서 피해 여성을 오히려 조롱했다 이렇게 해서 징계 요구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의 정치화는 결국은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만큼 엄격하게 법무부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동부지검 나이트클럽 화환을 받게 된 진혜원 검사의 입장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혜원 검사가 가짜꽃이라고 합니다. 저렴함을 단호히 거부한다. 가짜꽃 받고도 좋아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 땡서방파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표현한 건지. 생화나 뭐 딴 걸로 교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양지로 나온 검퀴벌레의 친환경적 퇴치에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검찰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제 말은 아닙니다. 자, 검퀴벌레. 김광삼 변호사님, 진혜원 검사의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이 뭔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또 저런 분이 검사로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아니면 올라온 결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심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계속 정치의 중립성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부장 검사면 검사로서 정치의 중립성을 지켜야죠. 설사 어떤 친여 성향이 있더라든지 헌 여당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사실 숨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건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가지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꽃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대검에 꽃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거 갖다가 검사가 아주 저혈한 그런 단어를 쓰면서 뭐 나이트클럽, 뭐 조폭, 이런 일을 쓰고 있는 것은 아주 그건 부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은 저렇게 하면 사실은 여권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을 저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마이너스고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약간 어떤 뭐 언론에 좀 취해 있지 않나 그런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검사로서 업무에 좀 충실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것은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4 years more, 4년 더를 외치는 트럼프 지지자, 그리고 집으로 보내버려야 한다 라는 걸 외치는 바이든 지지자. 과연 어떤 지지자가 웃을까요? 미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갈림길이자 전 세계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는 분수령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말입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그 투표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막바지 유세 장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Tomorrow we are going to win this state and we are going to win 4 more years in our great White House. With your vote, we will continue to cut your taxes and ensure more products are proudly stamped with that wonderful phrase, made in the USA. The hidden voter, or whatever they call them. Somebody said they're the shy voters. My people are not shy. Tomorrow we have an opportunity to put an end to a presidency that's divided this nation. And my message is simple. The power to change the country is in your hands. I don't care how much Donald Trump tries. There's nothing he's going to do to stop the people in this nation from voting.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양 후보의 굉장히 열정적인 막판 유세 연설 들어보셨습니다. 6개의 경합주 현황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D-Day를 맞아서 6개 경합주 현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썬벨트로 표현되는 플로리다 29명의 선거인단이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주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29명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자, 이거를 선점을 해야 하는데 이 플로리다 중요한 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48.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2%,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곤 있으나 오차범위 근접한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서도 뒤에가 신경 쓰이고 따라가면서도 앞에가 신경 쓰이는 양쪽 모두 다 경합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선거인단 15명, 애리조나 16명, 11명 모두가 다 지금 경합입니다. 그리고요.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이 핵심 주도 마찬가지예요. 펜실베니아 20명 선거인단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한 표라도 더 이기는 사람이 무조건 다 20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다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컨대 6대5로 조 바이든이 이긴다. 혹은 6대5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이기는 사람이 20명 선거인단 다 가져간 겁니다. 자, 미시간 16, 위스콘신 10명. 다 지금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자, 지금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촉즉발의 오늘 D-Day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컨대 선거에 대해서 불복을 패배 시에 시사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 should know the result of the election on November 3rd, the evening of November 3rd. That's the way it's been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What's going on in this country? I think it's a terrible thing when ballots can be collected after an election. And I think it's terrible when we can't know the results of an election the night of the election in a modern day age of computer. As soon as that election's over, we're going in with our lawyers.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변호사들과 상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불복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펜실베니아주 우편투표 관련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협의하겠다. 이 말은 선거 직후 곧바로 소송전 돌입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인단이 많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양 후보 모두 다 불리해집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일부 주에 대해서 대선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유효투표를 인정한다. 대선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미국이 이제 우편투표가 있고 워낙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우편투표를 활발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하는데 저게 좀 딜레이가 있다. 늦게 도착한다는 거죠. 펜실베니아주 소인 찍힌 투표 용지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면 개표로 포함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선이 딱 끝났는데 사흘 뒤에
표가 오는데 그것까지 집계를 해서 발표하니까 얼마나 이게 선거 결과가 늦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핵심주에 대해서.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디지털 시대에 당일날 결과 안 나온 게 말이 안 된다. 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상당한 투표 사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용지 위조 탈취 등 무효표 비율 현장 투표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바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뭐 미국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뭐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뭐 많은 상점들이 뭐 앞에다가 쇼윈도 앞에 뭐 다 나무막 보호막을 설치하고 있다 이런 이제 사진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아마 가장 우려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를 엄청 많이 했죠. 한 6천만 명 정도 사전투표를 했다. 그래서, 사전투표 자체는 한 9,400만 명 정도 했고, 그 중에 우편투표가 한 6천만 명 정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선거의 과반수 이상이 다 이제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현장투표에서는 유리할 거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앞설 거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게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투표를 개표했더니,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바로 이제 승리를 선언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편투표를 개봉할 때는 우편투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사기다. 그래서 뭐 대법원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야말로 선거 자체를 개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야, 그렇게 되면은 뭐 대법원의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미 대선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까? 뭡니까? 사회적 혼란이 오겠군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네. 오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바이든 쪽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다 개표를 하게 만들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미국 사회도 230년간 지금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230년 만에 처음으로 승복의 역사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산실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 한 선도 국가에서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얼마큼 타협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각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수현 대변인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투표 결과가 공개된 순간 우리가 승리했다를 빨리 일찍 승리를 선언해버리고 우편 투표 등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우려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뭐 적절한 행동입니까? 지금 이재명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저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착실하게 차분하게 준비해 놓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 근거로 뭐냐면 지난번에 그 대법관 한 분이 서거하셨을 때 그 대법관이 유언대로 다음 대통령이 내 임기를 후임자를 지명하기 바란다라고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트럼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해서 미국 대법원의 그 구조를 보수 대법관이 굉장히 높은 방향으로 바꿔놨거든요. 바로 이런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나 현장 그 사전 투표는 민주당 성향의 지지가 높고 당일 투표는 공화당 성향의 지지가 높은 이런 전통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끔찍하다, 사기다, 저렇게 불법화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당일 투표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승리를 선언하고 나머지를 불법화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러나 미국의 그 경합주, 뭐 러스트벨트, 선벨트 이런 좀 경합주는 좀 다르게 있습니다만 전국적 그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앞서 있는 것이 나오는데 전국적 여론조사는 뭐 별 의미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당일날 개표한 그 표가 바이든 후보가 예를 들어 전국 그 여론조사 성향처럼 조금 이기면 그냥 그렇게 갈 텐데, 만약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기자가 예상한 이런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초유의 일입니다. 자, 물론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섣불리 우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올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내일, 자, 이제 오늘 미국에서 투표가 되고 내일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돌직구쇼에서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인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만나보시죠.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개그맨 박지선 씨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서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습니다. 메시지를 측근을 통해서 냈습니다. 날 가둬도 진실은 못 거둔다. 어제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 재수감을 앞두고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가둬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다라고 측근이 전언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기 전에 이렇게 반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또 주요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도 양갈래입니다. 한겨레 신문 등은 끝까지 사과가 없었다라는 측면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등의 수사가 있었고 그것이 앞서 조 전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무혐의라는 결론이 났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17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의혹과 의문을 제기한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수감돼서 형을 살고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다시 이제 수감됐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17년형의 선고에 따르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이로 보건대 거의 남은 여생 기간 동안 사실 수감될 수밖에 없는 사태에 놓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직 대통령이 이 거듭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심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께 송구한 마음들을 아마도 가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듯이 과거에 무혐의로 판단됐던 것이 정권이 한 번, 두 번 바뀌고 나서도 언제든지 선택적인 수사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짓게 되는 사건들이 있죠. 아무렇지 않아도 넘어가지만 이 또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똑같이 형평한 잣대로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또 여권과 야권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국가의 원로로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원하는 바람들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어느 정도 시기간과 시점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격의 없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수현 전 대변인님, 날 가둬도 진실은 못 거둘 것이다 라고 식근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뭐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기에 앞서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재수감 구속이라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지지하는 정당과 대통령을 떠나서 가슴이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불행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개인적 입장을,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께 죄송하고 사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말씀 같이 해주셨으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좀 위로도 받으시면서 또 그렇게 또 아픈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김 의원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나 정치 보복이다라고 그렇게 규정 짓는 것도 이 아픔을 빨리 끝내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같은 경우는 서로 공방이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횡령이라고 하는 그 경제적 어떤 문제들이 정확히 증거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은 아프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정치사가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 다시 이런 아픔을 만들자고 하는 사회적 합의로 가야지 이 문제마저도 그런 어떤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쨌든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근데 자기를 구속하더라도 진실은 가두지 못한다. 이 얘기 자체는 제가 볼 때 이거 nel슨 만델라처럼 그런 독재 정권에서 인권운동을 한다랄지 반정부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무혐의 받고 특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것이 전혀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처단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사를 해서 전에 있던 사실에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에 확정이 됐으면 이제는 좀 진정한 사과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전 대통령이고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면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 확정됐다고 한다면 증거에서 다시 인정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사면을 받으려고 하면 과거에 자기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을 좀 전제로 해야지 사면 같은 것도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결국 사면 여부는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의 정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일단 동부지사에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과연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악플입니다. 개그맨 박지선 씨가 자택에서 어머니와 숨진 채 발견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박지선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지선 씨의 사망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1시 45분쯤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서울 마포구의 박 씨 자택에서 박 씨와 박 씨 어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락 안 된다고 내부에 좀 확인해달라는 구조 요청건이고요. 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라서. 자택에서는 박 씨 어머니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고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 콘서트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약했고 최근에는 각종 제작 발표의 진행자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박지선 씨가 워낙 긍정적인 성격을 보여왔고 또 활발한 외부 활동을 많이 방송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박지선 씨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2016년도 박지선 씨가 한 발언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이 바뀌었더니 엄마가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잖아요. 이때 느꼈던 건 뭐냐면 역시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누가 바뀌길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바뀌어야지.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그였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 활동을 중단했던 정황들이 여러 보도에서 나오고 있고 10월 23일 스포츠조선 인터뷰에서 23일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작은 수술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1월은 회복에 전념할 것이다. 이후 외부 활동이 중단됐었다. 연예계 섭외 요청이 있었지만 몸이 안 좋아서 응하기 어렵다. 큰 병원에 가봐야 할 듯하다라고 섭외를 고사했었던 정황도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김병민 박사님, 네. 참 안타깝습니다. 워낙 사랑받는
코미디언이었고 우리가 아까 2016년 영상도 봤지만 주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던 긍정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지금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발표를 저희가 좀 기다려 볼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팬들과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늘 기쁘게 만들었던 박지선 씨이기 때문에 이 비보를 듣고 충격에 빠진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학창 시절에 이 본인이 친구들에게 웃음을 줬던 게 가장 즐거웠던 일이기 때문에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귀에 좀 많이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보를 접했던 많은 동료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던 안영미 씨 같은 경우는 소식을 듣고서는 오열하고 제대로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상태로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부검을 하지 않기로는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통신 기록 등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고인이 과거에 이제 아팠던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뭔가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됐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 그 이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생전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 위해서 남겼던 그 좋았던 모습만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말씀만 좀 간단히 붙이면 박수현 대변인님. 네, 우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요. 국민들께서 충격이 크실 텐데 아마 그녀가 우리 국민께 주었던 기쁨의 크기만큼 그런 슬픔과 충격의 크기도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볼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참 죄송함인데요. 우리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영역으로 이걸 확대해 보면 우리가 사회 구조가 구조적으로 막 정말 어떻게 좀 아픈 모습은 없는지 또 그런 사회의 아픈 모습을 어떻게 치유할지 우리 박지선 씨의 또 이 죽음이 그런 사회 구조적 모순 속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예. 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거는 김광삼 변호사님, 이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제 박지선 씨는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엘리베이터에서 3-4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젊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사성이 굉장히 밝아요. 밝고 농담으로 좀 말도 건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아주 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무엇이 저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뭐 내몰았을지 어떨지 간에 그런 결과가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저도 굉장히 의아심이 있었던 게 본인의 어떤 정신적 고통,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적 제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아니면 본인의 내부적인 어떤 고통이 있었던 간에, 그것을 주의가 됐건 사회가 보살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왜 모친도 같이 사망을 한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 결과를 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향후에서 웃음을 많이 줬고, 유망하고 희망을 줘야 할 그러한 연예인이 저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박지선 씨 사건과는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앵커로서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발언은 광고 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말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워낙 그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연예인과 어떤 사회 유명 인사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많은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은 우리 것만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는 70대 20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과 또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게 따뜻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